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한시청년대 2부 시작하겠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얘기를 해볼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비서 A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는 뭐 이제 비서가 뭐 사랑해요, 뭐 요런 문자들이 있어서 이거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권위에서는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성희롱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뭐 비서 측에서도 약간 뭐 정신적 교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정황 증거로 이제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이 문자 내용 보셨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운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웃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까지는 예. 좀 웃으면서 했지만 이 주제는 예, 좀 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공개된 내용이 이제 뭐 사랑해요라거나 뭐 꿈에서 봐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맥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이 피해 여성께서 주장하시기를 위력에 의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됐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위협이나 뭐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대부분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나 어떤 좀 성적인 이야기를 연인 간이나 아니면 서로 요즘 말로 흔히 썸 탄다고 하는 예. 이런 관계에서 했을 때는 성희롱이 아닐 확률이 높죠. 보통 그런 관계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 땐 이게 성희롱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좀 교감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예.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는 자신이 이제 박원순 시장과 위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강압이나 이런 걸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두 측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피해 여성 측 주장이 맞았다라는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럼 그것이 전체가 공개되면서 2차 가해 이제 논란이 또 섞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 측 이야기가 맞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일방적인 저쪽의 주장에 자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유족분들께서 명예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범죄라는 것이 엮여버리면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워낙 강압적이다 보니까 이런 회색지대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회색지대에서 자기 방어권을 이렇게 가지지 좀 못하도록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방향성을 주도하셨던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법정에 우주교 사건. 어떤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제 최초로 가져오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당사자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또 거꾸로 이런 위력 관계처럼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해를 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어떠한 의도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나에게 어떤 위력 관계를 느껴서 맞춰준 걸 자기가 오해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범죄라고 쳐도 이거는 과실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실범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되도록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 체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앞장서신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박원순 시장님은 억울하다라고 저희가 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타인에게 휘둘렀던 잣대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정말로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시는 분처럼 성희롱을 하셨다면 이 사람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와 어떤 회색지대마저도 흙으로 바라보는 아주 강경한 잣대를 들이댔으면서
본인은 뒤로 굉장히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오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행태가 박성민 최고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42분이 됐는데. 왜냐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자,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 사랑해요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제 뭐 관련 단체 여성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랑합니다 시장님 이런 식의 이제 관용 어구들이다 이거를 딱 요 문자만 떼어서 보면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자르고 공개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 의식의 근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문자 일부를 공개한 거잖아요. 일부를 공개해서 특정 표현이 사실은 사회적 인식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전 씌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문자를 보고 약간 여성의 피해자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또 이제 가해가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공개하신 변호사 분께서 사실 유족 대리인을 사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임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재판 과정을 좀 진행하시면서 취득한 그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에 유포해서 결국에는 피해자를 향한 여론 재판이 이뤄지게끔 유도하는 것. 저는 이거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윤리와 양심을 걸고 하셔서는 안 됐었을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단체들이 낸 입장문을 저도 좀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피해자 측의 입장도 잘 서술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나 문성호 대변인이나 공통적으로 지금 공통된 의견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 이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문자를 공개한 그 의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문자를 공개했던 시점이 지금 유족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희롱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던 상태예요. 그것이 그때 판결이 나오게끔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4주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문자가 공개되면서 결국에는 여론전을 좀 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족 대리인에서 사임을 하신 변호사가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서 뭔가 위력 간의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내냐 이런 식의 공격이 이뤄지는 것은 그 위력 간의 성범죄가 질 수 있다라는 그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력 관계에 의해서 성범죄가 이뤄질 때에는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싫은 것도 좋다고 해야 될 때가 있고 거부하고 싶은 것도 이 사람과 내일 또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나의 상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거나 넘어가거나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처한다라는 알겠습니다. 점에서 이 위계적인 성범죄의 맥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이 문자는 인권위에 제출된 텔레그램 문자였어요. 그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제출된 거고 인권위가 요 문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제가 요 주제를 이제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더 다뤘는데 저는 그 인권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인권위의 그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인권위는 다 포함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 대변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 위력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떤 위협을 안 해도 예를 들면 제 상사가 저한테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근데 그걸 할 때 저를 딱히 위협하지 않아도 제가 그걸 위협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제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달리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추가적인 이게 결국에는 이 문자 내용을 정철수 변호사가 어떻게 찾아낸 게 아니라 이 피해 여성이 자기가 제출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변호사였기 때문에 받아서 보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께서 살아계셔서 본인이 저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셨다면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2차 가해로 이뤄질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본인이 억울한 지점에 대해서 이쪽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자신이 나눴던 대화 내용 중에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도 거꾸로 아니다. 우리에겐 이러이러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방어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작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셨고 유족분들의 이제 변호사도 사임하신 분이 자기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걸 갑자기 꺼내온다?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예. 일반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법리적으로 방어권을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본 것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자신 스스로 또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다 모두가 조금씩 감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지만은 자기 보호권에 대해서 방어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짧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냥 이 문자 공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그 변호사의 자격 유무를 떠나서 피해자에 대한 다시 한번 공격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자가 새로 공개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 인권위가 판단을 했었던 그 시점에 이 문자를 못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숨겨진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11월 15일인가요? 다음 달에 요 관련해서 이게 성희롱이 아니다. 유족 측이 박원순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 의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짧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오찬을 하면서 주사파랑은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 이거는 우리 박상민 최고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다음 날 도어 스태핑에서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주사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이게 협치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종북 주사파는 협치할 수 없다. 협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되는 협치가 뭐였습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과 협치하라는 그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저는 결국에 민주당을 겨냥했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민주당의 인사들은 종북 주사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딱 듣고 아니 이게 언제적 빨갱이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체 이분은 몇 년도에 살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극우 인사들과 혹시 극우 유튜브를 보신다면 그걸 좀 끊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보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그러니까 저는 않았어요.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민주당의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고 뭐 북한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북한 관련돼서 뭐 부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이분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편향된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으로서 알겠습니다. 정치에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반론권을 충분히 드려야 돼요.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시죠. 1분 30초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제 20초, 대통령께서 좀 세련되지 못하게 말씀하신 건 맞는 것 촌스러웠죠.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주사파라는 게 주체사상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주체사상파라는 건 독재를 긍정하는 것인데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독재를 긍정하는 어떤 이념과 협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협치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협치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좀 이게 남들 듣기에는 그럼 그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언제적 색깔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또다시 신냉전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시금 어떤 러시아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이제 하고 있고 중국 또한 이제 어떤 패권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런 시점에서 어떤 결국 북한과의 어떤 우리의 대립 관계, 갈등 관계 혹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평화 관계 이런 부분이 다시 좀 예전과 같은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촌스럽다라고 단어가 촌스러웠던 거지 이 자체가 촌스럽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다고 북한과의 평화적 봅니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북 주사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연관이 없는 것이죠. 자, 부족한 토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